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에코프로가 멀티가 일찌감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다른 2차 전지주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들 2,8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양시장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특징은 말이죠. 거래 대금이 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요. 지난 10월에 급락이 있었죠. 그때 반대 매매가 많았으면서 개인들이 많이 물량이 소위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과연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3분기 실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0%나 늘어나고 4분기 실적 매출은 200%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대가 한껏 높아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드디어 마의 500달러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껏 부풀어오는 기대 어떻게 될까요? 실적 발표가 난 뒤에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테크주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팔격 함께 하시고요. 알뜰한 정보 그리고 인사이트 계속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3대 지수 오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나스닥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I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급 AI 연구팀을 샘 올트먼을 위해서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협력 관계는 일단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인력도 잡고 또 실리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중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우량 대출 금리, 즉 론 프라임 레이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기준 금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1년물은 일단 3.45% 수준으로 결정을 했고요. 3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그렇다면 5년물은 어떨까요? 4.2%로 마감을 했고요. 5개월 연속 동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통화 정책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는 봄부터 경기 둔화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회복력이 여전히 약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오늘 거래되며 마감이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공급 감축에 대해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가격이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4주 동안 하락했던 유가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 감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 감산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향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지고 왔고요. Nearly all of OpenAI staff threaten to go to Microsoft if board doesn't quit라는 기사이고요. 오픈 AI 직원들이 이사회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threaten,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샘 올트만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챗 GPT의 아버지 그리고 오픈 AI CEO였던 샘 올트먼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행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지난 주말 사이에 오픈 AI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이 됐는데요. 이후 복귀 가능성이 어제 오전에는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무산됐고요. 올트먼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올트먼과 또 공동 창업자였던 그레그 브롱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올트먼을 향한 경질은 창업자와 이사회의 결별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악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경질로 발생한 혼란은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된 소식을 조금 더 보자면 오픈 AI 직원 중 상당수가 거의 9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샘 올트먼 CEO 해고를 두고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사회의 전원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또 올트먼을 복귀시키고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올트먼 전 CEO를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면서 초강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 임시 CEO를 맡은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에메시어는 올트먼 해임을 둘러싸고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불거진 이사회 그리고 CEO 간의 내홍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월스트리트 ESG craze is fading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ESG 펀드와 관련한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때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던 ESG 투자 열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ESG 펀드라고 한다면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 책임, 지배 구조 개선의 기준을 두고서 이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전체 ESG 펀드에서 14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봤을 때 약 1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운용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들어서 최소 6개 펀드가 ESG 관련해서 보고 의무를 철회하고 다른 32개 펀드는 아예 폐지가 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ESG 펀드를 폐쇄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률에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3%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시장 기준 수익률은 연 8.9%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 펀드들도 그동안 좀 손실을 많이 봐온 건 사실이지만 기후 등 테마 펀드들의 타격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ESG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은 지난 3월에 연기금에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내년 미국이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올라서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트먼 이슈를 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77 선에서 오늘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이는 장중에 $348.87 선까지 올랐다라면서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86년에 상장한 이후 $378.81 선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토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번 모멘텀이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무디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61 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부터 보실 텐데요.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가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은행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정부의 부채 역학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점을 반영했다.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도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르투갈입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신용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스는 경제 개혁 그리고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 은행 부분의 건전성 강화 등 긍정적인 신용 효과가 이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지난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수준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서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 등급과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중국 첨단 경쟁 막히자 범용 반도체 올인, 한국 LCD 악몽 재현하나. 네, 첫 번째 기사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었던 중국. 다만 범용 반도체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만에 이어서 중국이 빠르게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벽 매출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EUV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레거시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계속해서 파운드리 역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3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전체 시장 규모는 여전히 레거시 공정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무기인 막강한 정부 지원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레거시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첨단 공정 경쟁에 집중하는 우리 국내 파운드리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할 일었었던 중국이 범용 반도체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비 반입 통제 속에 최첨단 반도체 경쟁이 어려워지자 7나노미터 이상 레거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워서 이 기술 패권 경쟁의 우회로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부가가치인 7나노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한 인텔 등 이 세 개 기업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레거시 파운드리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큰 상황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통상 10년 전에 도입된 기술인 28나노미터 이상의 반도체를 뜻합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물론 미사일, 레이더와 같은 국방 장비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첨단 반도체보다 더욱 범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약해보면 시장 규모는 전체 파운드리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요처 확보 역시도 첨단 제품보다는 유리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중국이 여기서 자금을 더욱더 투입한다라면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파운드리 매출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량 공세의 최대 시장을 좀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한국이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과거에 국내 기업이 독주했었던 LDC,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뺏길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LCD죠. 액정 표시장치 시장을 장악하면서 선두를 빼앗겼던 사례가 비슷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중국 낸드 기술 격차 2년으로 메모리도 안심을 못한다. 중국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사와 같이 정부 지원 등이 없고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7세대 낸드 양산을 성공시켰는데요. 다만 회로 미세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우려 역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다만 중국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쪽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 반도체 양산을 성공하는 등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만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D램 시장에서는 여전히 5년 이상 기술 격차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낸드 플래시의 경우는 D램보다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양쯔 메모리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7세대 3D 낸드 플래시의 양산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해 7월 양쯔 메모리는 176단을 건너뛰고 바로 232단 양산에 도전을 선언했을 때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1년 만에 양산에 성공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평가 잇따르고 있고요. 중국 정부와 국영 투자사들이 지난해만 9조 원 넘는 지원금을 양쯔 메모리에 투입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회로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 여러 개의 칩을 효율적으로 조합해 고성능을 구현하는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에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 시장에서 대만에 이어서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중국은 정부 지원 등을 얻고 맹추격을 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와 같은 경우 7세대 낸드 양산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회로 미세화 한계 또한 역시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있고 후공정은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에 중국 기업은 세 곳이나 상위에 링크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국 역시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영국에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요. 유럽 판매 3년 새 23만 대나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유럽 자동차 산업 수요 2위 국가 영국에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3분기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주가는 그만큼 아웃풋을 내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1월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차분하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영국 판매 실적입니다. 2022년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2023년 껑충 뛰어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폭 부진한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친환경차에 대해서 크게 확장될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17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 10% 넘게 차지한 모습이고요. 전기차 등 현지 맞춤형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평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EV6와 아이오닉5 등 상품성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내후년 출시 목표로 소형차 개발도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공매도는 막았지만 개인은 울고 기관만 웃었다. 지금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를 벗어나 오히려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선호도가 높은 2차 전지주의 실적 쇼크 탓에 이 변동성과 유동성이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추이입니다. 지금 서서히 높아져가고 있는 모습,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살짝 소폭 줄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줄지어서 높여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개인의 코스피 순매매 현황입니다.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일만 유일하게 순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앞섰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공매도 조치가 좀 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자금을 좀 옮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6일 이후로 3조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탁금 47조, 신용융자는 16.8조로 하락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은 넉 달 만에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 어닝 쇼크로 인한 이 횡보장의 이 부분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평가 속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 기대감에 일본이나 미국 등의 투자가 늘고 있어서 이 부분 우리 국내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제주까지 간다. 반가 편의점 택배 질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택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한 GS25시 반값 택배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택배 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의점 업계, 지금 살펴보시면 GS25시를 필두로 CU와 세븐일레븐 그리고 이마트24 역시 올해 매주 수요일 점포 내 택배 요금 1,000원을 할인하면서 이 가격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 3분기 차별화된 턴어라운드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리테일이 25시 등 이 편의점 부분에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수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서 매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편의점의 증익 전환과 호텔의 서프라이즈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이 차별화됐다는 그런 점이 고무적인데요. 그 부분에 가장 먼저 필두로 달린 게 바로 이 편의점 택배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부터 수취까지 이 매장 방문을 유도하면서 편의점 택배가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S25시는 올해 들어서 1,000만 건을 돌파했고요. CU 역시도 이달 택배 상품권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시장 경쟁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할인까지도 덧붙여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한진 물류 택배 소식을 전해드렸죠. 앞으로 계속해서 택배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을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 2% 성장, 반도체, 조선, 맑음.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모처럼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더 좋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럼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어제 산업연구원에서 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내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5.6% 증가한 6,671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2.2%, 하반기에는 1.9%, 연간 2.0%를 예상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 쪽에서 주력적으로 산업을 하고 있는 13대 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출적으로 IT 쪽에서 견인을 해 나가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5.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쪽은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산업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조선 쪽에서의 수출을 호조세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쪽이긴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야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기도 하고 특히 DDR5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남아있다. 그리고 현물가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재고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실제로 수출적으로 좀 흑자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권 실적이 좀 좋진 않았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려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21년도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헤비테일 산업 방식이다 보니까 인도를 하게 되면서 그 대금의 50% 이상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대금 자체가 실적으로 찍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출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수출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자동차 호조세가 나와주기도 하고 관련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아직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특히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5월에서 6월 경우에 좀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할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줄어든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부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판매 데이터라든지 친환경 판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의 호조세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자동차 실제로 그 다음에 더 잘 팔릴까? 라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박스권 하단 라인에 계속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살짝씩 사라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게 되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실적과 더불어서 함께 보셔야 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여기서 좀 더 내년에 더 좋을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4분기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년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2,5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낙폭이 좀 크게 나온 종목군도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가 주가에서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뭐 다르게 말하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동안 성장을 했던 산업도 굉장히 좋고 주가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뭐 내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기에는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 거기다가 더해서 주가의 위치가 조금 더 낮은 쪽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있고 조선, 혹은 뭐 OLED, 변압기 이런 섹터가 있습니다.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신고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OLED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긴 해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HBM 관련 종목군들이 워낙 강세 흐름이었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은 아닌데 낙폭과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HBM 관련 종목군을 제외한 다른 뭐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주가의 회복세가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반도체 섹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내년을 바라봤을 때 계속 좋은 섹터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오늘 접근을 하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수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반도체 섹터, 특히 미국 증시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스권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그리고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를 뚫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빠른 새로 나가면서 산타랠리까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 2분기 때 좋았던 뭐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그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당일에 약 20% 정도까지 하회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 MS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쪽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특히 그동안의 강세를 나타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을 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쪽은 낙폭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내년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쪽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OLED가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저번 주에 좀 더 다뤘었죠. 그중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좀 유가 쪽에서의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특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1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유가가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조선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선 섹터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컨센 하회에 대한 부분 특히 거기다가 더해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주가의 부진 현상이 나왔지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시 한번 턴을 하는 초입 구간입니다. 조선 주요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3사 흑자 전환을 한 부분이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21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저가 물량 떨쳐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신조선가에서 받았던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P와 Q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한번 봤을 때 P의 상승이라고 하면 신조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Q 같은 경우는 선박 수주 잔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3년 상반기의 자료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2011년과 비슷한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도크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있는데 수주 잔량은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 말인 뜻은 수주 쪽에서의 선박 쪽이 뭐 끝까지 찼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선사가 받는 쪽에서 봤을 때 수주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쪽, 그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Q적으로도 질적인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조선업의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개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경 규제에 대한 진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IMO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라든지 관련했을 때 규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뜻은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선박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쪽이 좀 영업이익 마진 좋아요. 영업 마진이 좋다 보니까 매출도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눌려있을 때 외면을 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수혜 섹터, 조선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관련했을 때 그동안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빠른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선 쪽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일정 바닥권 라인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쪽을 담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3분기 매출 영업이 관련했을 때 2분기 연속적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감소한 수치가 나와주긴 했지만 작년에 좀 러시아 쪽의 수주 물량을 과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고요.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사 쪽에서 유일하게 좀 수주를 초과 목표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산모 중공업이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수주 목표량도 굉장히 크게 채운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신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수주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중국 조선소 대비했을 때 가격적으로 약 20% 정도는 비싸긴 해도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 선사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친환경 선박 쪽에서도 강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암모니아 쪽에서의 추진선도 좀 나와주고 있고 메탄올 추진 관련했을 때도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지금 라인대 10만 원 라인대를 좀 뚫지 못하고 있는 라인이긴 하지만 지금 라인대라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낙폭 과대의 내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꼽아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비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펀더멘탈로 LX 세미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올 LX 세미콘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실까요? 비올 지난번에 제가 덴티움 얘기할 때 같은 그 비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빨간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요. 거의 대장주입니다. 미용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아주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올랐지만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어제 장중에 조금 밀렸고요. 근데 다시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저가에서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다른 그 미용 오사나 덴탈 관련되는 것보다 월등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별로 이렇게 좀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놨어요. 미주가 있고 아시아, 유럽 이렇게 하는 건데 미주 쪽은 장비 매출이 전체적으로 매출의 한 30에서 40% 안정적으로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고가 라인이 아니고 중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가로 팔리는 건 한 1억 정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는 낮은 그 가격 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사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미주 쪽이 좀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지금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넓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이렇게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아시아 부분이거든요. 23년에 비해서 아주 급격하게 느는 전망치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늘어날 거고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별표입니다. 보시면은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말이죠. 소모품 비중입니다. 장비가 일단 깔리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죠.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후행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요. 상당히 마진이 너무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모품 비중이 30% 금년에 이제 보는 건데 내년 가면 35%까지 간다는 거예요. 장비가 이렇게 한번 깔리면 소모품을 계속 갖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진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마진이 좋아진다. 시장도 좋아진다 그러면 볼륨 좋아지고 마진 좋아지고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리레이팅, 주가 재평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인데 24년은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라고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에 가서는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리레이팅이 계속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 브라질로 계속 이렇게 확대되면서 여기에서 리레이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유럽하고 중국 지금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4분기나 이제 내년 초에 나올 텐데 여기 시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큰 데로 가면 멀티플이 어떻게 됩니까? 멀티플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17배, 18배 받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배, 25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올라가면 주가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이베스트 증권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입니다. 제목에서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우리도 간다 브라질. 브라질 시장이 좀 인구가 많죠. 그리고 지금 품목 허가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재평가 계속적으로 이 회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쭉 이렇게 올랐죠. 사실은 10월 말에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다 이렇게 밀릴 때도 비올은 바닥치고 올랐댔습니다.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좀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제는 외국인까지도 매수에 가담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회사가 바뀌고 구조적으로 좋아하는 회사한테는 천천히 바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와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 팔고 싶죠. 주가 재평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이 높은 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직 주가 재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아까 두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중국이나 브라질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까지도 지금 넓혀갈
볼륨이 커질 때가 많다. 그리고 경쟁사가 고가 라인인 반면에 여기는 중저가 라인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16배입니다. 16배 높을까요? 코스피보다는 좀 높죠. 코스닥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새로운 중국 시장, 브라질 시장 가면 뭐라고요? 멀티플이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16배인데 이게 20배나 25배 갖다 놔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클래시스 26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19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낮고요. 지난번에 뭐 덴티움 12배 좀 낮습니다만은 비율도 계속적으로 좀 위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현재 38%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비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IT주입니다. 오늘 OLED 관련주 아까 김시은 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LX 세미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요. 쭉 밀리다가 OLED가 3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스몰 DDI 여기 라지 DDI 두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몰 DDI 쪽에서 뭐 핸드폰, 아이패드 이쪽이 좀 아이폰 이쪽이 좀 승인이 지연되면 양산 승인이 지연되면서 좀 안 좋았다가 9월에 승인이 지연이 그게 풀렸습니다. 승인 허가가 났고요. 그때는 상당히 4분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스몰 DDI가 그 4분기에는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한 90%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상화가 되니까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OLED 관련주보다 LX 세미콘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아이폰 여기를 뛰어넘어서 아이패드에서 이제 OLED를 채택하는 이런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지죠. OLED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다른 데 차량용에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점점 가면서 시장이 넓혀진다. 지금까지 이렇게 눌려왔던 아이폰만 바라보는 이런 시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도 다변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은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으나요? 뭐 옛날에도 저평가인데 지금도 저평가인데 앞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 현상이 한번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DDI 수혜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죠. OLED가 4분기에도 이제 아이폰이 되지만은 내년 가면서 태블릿 그리고 전장 이쪽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 다른 하이맥스나 이런 거 대비해서 주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 아이패드죠. 현재까지는 미니 LED를 이제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24년도부터는 OLED를 채택을 할 거다. 좀 계속적으로 쓸 거고 아이패드 프로 20.3인치네요. 여기서는 폴더블 OLED를 26년부터 이렇게 쓸 거다. 이런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죠. 이거를 지금 착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거에 기준을 할 때 24년, 25년 글로벌 태블릿 OLED가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있죠. 이게 OLED 채택을 많이 해서 출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차량용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가 이제 23년도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4년, 5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장착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왔죠.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지지를 받고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공매도 제가 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죠.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쇼커버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수급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여기서 빨리 팔 필요가 없죠. 하단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보시면서 파셔도 되겠다. 아직 하단이니까 중반 이상으로 조금 그 시점을 좀 늦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워드 PER. 안 살 수가 없는 가격대죠. 7.3배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OLED 관련주보다 너무너무 낮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체크하겠습니다. 29% 정도 상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비월, 펀더멘털 LX 세미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강세 속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일면 내년 한국 경제 2% 성장, 반도체, 조선 맑음. 조선 섹터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미용 관련 대장주 비올, 펀더멘탈은 OLED. 다시금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LX 세미콘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